5. 프리메이슨 지부에 가입한 다음날 피에르는 집 안에 틀어박혀 책을 읽으며 한 변은 하나님, 다른 변은 정신적인 것, 세 번째 변은 육체적인 것, 네 번째 변은 그 혼합을 나타내는 사각형의 의미를 열심히 파고들었다. 이따금 그는 책과 사각형을 밀쳐두고 상상 속에서 새로운 인생 계획을 짜보기도 했다. 전날 지부에서 피에르는 결투에 관한 소문이 군주의 귀에까지 들어갔으니 베테르부르크를 멀리 떠나는 편이 현명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피에르는 남쪽 영지로 내려가 자신의 농민들에게 전념하기로 작정했다. 그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 새로운 삶에 대한 생각에 골몰했다. 그때 느닷없이 바실리 공작이 방에 들어왔다. 이보게, 모스크바에서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가? 무엇 때문에 이리 올라와 싸웠어? 이 친구야. 자넨 오해하고 있네. 바실리 공작이 말했다. 내가 다 알아봤네. 자네에게 확실히 말해줄 수 있어. 엘레는 유대인 앞에서는 그리스도처럼 자네 앞에서 결백해. 피에르가 대답하려 했지만 바실리 공작이 가로막았다. 왜 자네는 친구로서 내게 분명하고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나? 난 전부 알고 있네. 다 이해해. 그는 말했다. 자네는 명예를 소중히 하는 사람답게 처신했네. 어쩌면 너무 성급했는지도 모르지. 하지만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말도록 하세. 한 가지만 헤아려 주게. 자네가 엘렌과 나를 사교계 전체와 심지어 궁정의 면전에서 어떤 위치로 내몰고 있는가를 말일세.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다. 엘렌은 모스크바에 있고 자네는 여기 있네. 이제 그만하게 이 사람아. 그는 피에르의 손을 아래로 잡아당겼다. 여기에는 오해가 있어. 자네도 느낄 거라 생각하네. 당장 나와 함께 편지를 쓰세. 그럼 엘렌이 이리로 올 테고 모든 것이 해명되겠지. 이 모든 소문도 그칠 테고 말이야. 자네에게 말해두겠네만 그러지 않으면 이 사람아 자네가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바실리 공작은 위험에 찬 눈길로 피에르를 쳐다보았다. 믿을만한 소식통으로부터 알게 되었네만 황태우께서 이 모든 일에 매우 흥미를 갖고 계시네. 자네도 알다시피 그분은 엘렌에게 매우 호의적이시지. 피에르는 몇 번이고 말하려 했다. 그러나 바실리 공작이 그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황급히 말을 가로막은 데다 다른 한편으로는 피에르 자신이 단호한 거절과 반대의 의조로 장인에게 대답하기로 단단히 결심했으면서도 말을 꺼내기를 두려워했다. 게다가 친절하고 공손한 사람이 되어라라는 프리메이슨 규약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는 인상을 쓰고 얼굴을 붉히고 일어났다 주저앉았다 하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기 위해, 즉 상대가 누구든 그 사람이 기대하는 말을 하지 않고 정면으로 불쾌한 말을 던지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바실리 공작의 태평하고 자신만만한 말투에 복종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지금도 그 자신만만함을 대적하지 못하리라고 느꼈다. 그러나 앞으로의 그의 모든 운명이 이전의 옛길을 걸을지 아니면 프리메이슨이 그토록 매력적으로 제시해 주었고 자신도 새로운 삶의 부활을 찾게 되리라 굳게 믿은 그 새로운 길을 걸을지는 그가 지금 하는 말에 달려 있다고 느꼈다. 이보게, 바실리 공작이 농담조로 말했다. 나에게 네라고만 말해주게. 그럼 내가 직접 엘렌에게 편지를 쓰지. 그러고 나서 우리 살찐 송아지를 잡도록 하세. 그러나 바실리 공작이 미처 농담을 끝맺기도 전에 피에르가 그의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광포함을 얼굴에 띈 채 상대의 눈을 쳐다보지 않고 나직한 속삭임으로 중얼거렸다. 공작, 난 당신을 초대한 적이 없습니다. 가세요. 제발 가십시오.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어주었다. 바실리 공작의 얼굴에 나타난 곤혹과 두려움의 표정에 스스로도 믿을 수 없이 기쁨을 느끼며 그가 되풀이했다. 가십시오. 자네 무슨 일인가? 어디 아픈가? 가세요. 떨리는 목소리가 또 한 번 말했다. 그리하여 바실리 공작은 어떤 해명도 듣지 못하고 떠나야 했다. 일주일 후 피에르는 프리메이슨의 새로운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그들에게 큰 액수의 기부금을 남긴 뒤 자신의 영지로 떠났다. 새로운 형제들은 그에게 키예프와 오데사의 프리메이슨 앞으로 보내는 편지들을 건네며 그에게 편지를 쓸 것이고 그의 새로운 활동을 지도하겠다고 약속했다. 6. 피에르와 돌로프의 사건은 흐지부지 되었다.
그 무렵 군주가 결투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하긴 했지만 두 사람도 그들의 입회인들도 그 일로 고초를 겪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에르와 아내의 불화로 확인된 결투의 내막은 사교계에 널리 퍼졌다. 사생아였을 때에는 사람들에게서 관대한 보호의 눈길을 받고 러시아 제국의 최고 신랑감이 되었을 때는 사람들에게서 환대와 칭송을 받았던 피에로는 결혼 후 신부감들과 어머니들이 그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사교계의 평판을 크게 잃었다. 그에게는 사교계의 비위를 맞추어 호의를 얻어낼 재간도 없었고 스스로도 그것을 바라지 않았기에 더욱 그랬다. 사람들은 이제 일어난 일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그 한 사람에게 돌렸으며 그에 대해서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걸핏하면 피에 굶주리듯 광포한 발작을 일으키는 질투심 많은 멍청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피에르가 떠나고 엘렌이 페테르부르크로 돌아오자 그녀의 지인들은 그녀의 불행에 대한 경이마저 깃든 환대로 맞이했다. 화제가 남편에 이르면 엘렌은 그 의미도 모르면서 타고난 기교로 습득한 품위 있는 표정을 지었다. 그 표정은 그녀가 불평하지 않고 자신의 불행을 견디기로 결심했으며 그녀의 남편은 하나님이 그녀에게 보낸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었다. 바실리 공작은 더 노골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곤 했다. 그는 화제가 피에르에 이르면 어깨를 으쓱하곤 이 말을 가리키며 말했다. 반미치광이입니다. 내가 늘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미리 말했죠. 안나 파블로브나는 피에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그때 바로 말했잖아요. 누구보다도 먼저요. 그녀는 자신이 가장 빨랐다고 주장했다. 그 사람이 시대의 방탕한 사상으로 망가진 정신나간 젊은이라고요. 다들 그 사람에게 감탄할 때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외국에서 막 돌아왔을 때 기억하세요? 언젠가 우리 집 야회에서 자기가 무슨 말하라도 되는 양 흉내낼 때 그때도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결말이 뭔가요? 난 그때도 이 결혼을 탐탁지 않아 했고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을 예언했어요. 안나 파블로브나는 예전처럼 한가한 날이면 집에서 전과 똑같은 야회, 그녀만이 주최할 능력을 가진 야회, 안나 파블로브나 자신이 말하곤 했듯이 무엇보다 진정한 상류사회의 정화, 페테르부르크 사교계의 지적 정수의 꽃이 모이는 그런 야외를 열곤 했다. 이처럼 엄선된 모임이라는 점 외에도 안나 파블로브나가 야외에서 매번 흥미로운 새 인물을 제공한다는 점과 정통주의자적인 페테르부르크 궁중 사교계 분위기의 토대가 되는 정치 온도계의 눈금이 이 야회에서처럼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나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점 때문에 안나 파블로브나의 야회는 차별화되고 있었다. 1806년 말 프로이센 군대가 예나와 아우슈테트 부근에서 나폴레옹에게 전멸당하고 프로이센 요새 대부분이 함락되었다는 온갖 슬픈 소식들이 이미 자세히 전해지고 아군이 이미 프로이센에 진입해 아군과 나폴레옹의 두 번째 전쟁이 시작된 무렵 안나 파블로브나는 집에서 야회를 열었다. 진정한 상류사회의 정화는 매혹적이면서도 남편에게 버림받은 불행한 엘렌과 모르테마르, 비인에서 막 돌아온 매력적인 이폴리트 공작, 두 명의 외교관, 친척 아주머니, 응접실에서 단순하게 굉장한 장점을 가진 사람이라는 명칭을 누리고 있던 청년, 새로 임명된 시녀와 그녀의 어머니, 그 외에 덜 눈에 띄는 몇몇 다른 귀인들이었다. 안나 파블로브나가 이 야외에서 손님들에게 신상품으로 제공한 인물은 프로이센 군으로부터 특사의 임무를 띠고 막 도착한 보리스 두루베츠코이였다. 그는 프로이센 군에서 매우 유력한 인물의 부관이었다. 이날 야회 모임에서 드러난 정치 온도계의 눈금은 다음과 같았다. 유럽의 모든 군주들과 사령관들이 나와 우리 전체의 이런 불쾌함과 고뇌를 유발하기 위해 아무리 보나파르트를 눈감아 주려 애쓸지라도 보나파르트에 관한 우리의 견해는 결코 바뀌지 않는다. 이 점에 대해 우리는 우리의 거짓없는 사고방식을 표명하기를 그치지 않을 것이며 프로이센 왕을 비롯한 다른 이들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너희에게는 더더욱 좋지 않다. 너가 그것을 원한 것이다. 조르주 당된. 이것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의 전부다. 바로 이것이 안나 파블로브나의 야외에서 정치 온도계가 가리킨 눈금이었다. 손님들에게 제공될 보리스가 응접실에 들어섰을 때 사람들은 이미 거의 다 모여 있었고
안나 파블로브나가 이끄는 대화는 우리와 오스트리아의 외교 관계와 오스트리아와의 연합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성인이 된 보리스는 세련된 부관 제복을 입고 뺨을 발그레 물들인 채 생기 있는 모습으로 자유로이 응접실에 들어와 응당 그러듯 안나 파블로브나의 아주머니에게 인사하기 위해 끌려갔다가 다시 전체 모임에 섞였다. 안나 파블로브나는 자신의 메마른 손에 입을 맞추게 한 후 그가 모르는 몇몇 인물에게 그를 소개하고 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해 그에게 소곤소곤 알려주었다. 이폴리트 쿠라긴 공작, 사랑스러운 청년, 코펜하겐의 대리공사인 무슈 크루그, 심오한 지성, 그러고는 무슈 시토프, 굉장한 장점을 가진 사람이라는 간단한 말로 그 호칭을 가진 사람을 정의했다. 보리스는 이제 그 군에서 복무하는 동안 안나 미하일로브나의 뒷바라지와 그의 취향과 그의 신중한 성격이 지닌 이런저런 자질 덕분에 군대에서 더할 나위 없이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었다. 그는 아주 유력한 인물의 부관으로 있었고 아주 중요한 인물을 띄고 프로이센에 갔다가 특사의 자격으로 이제 막 돌아왔다. 그는 올미추에서 마음을 빼앗겼던 그 불문의 상하관계를 충분히 습득했다. 그것에 따르면 준이가 장군보다 비할 데 없이 더 높은 위치에 설 수 있었고 또 그것에 따르면 군 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력도 수고도 용맹도 끈기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에 대해 보상해주는 사람들을 대하는 능력이 필요할 따름이었다. 그는 자신의 빠른 성공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실을 모를 수 있는지에 자주 놀라곤 했다. 이러한 발견 덕분에 그의 삶의 방식, 옛 지인들과의 관계, 미래에 대한 계획이 송두리째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부유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남들보다 더 잘 차려입는 데 마지막 남은 돈까지 털었다. 그는 페테르부르크 거리에서 허름한 에키파시를 타고 다니거나 낡은 군복을 입고 그곳에 나타나느니 차라리 많은 즐거움을 버렸을 것이다. 그는 자신보다 신분이 높아서 쓸모가 있을 사람들하고만 가까이 지냈고 그들과의 교제만을 추구했다. 그는 페테르부르크를 사랑하고 모스크바를 경멸했다. 로스토프가의 집과 어린 시절 나타샤를 향한 사랑에 대한 추억이 그에게는 불쾌했다. 그래서 군대로 떠나던 바로 그 순간부터 로스토프가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을 군 생활에서 중요한 성진이라고 여겼던 안나 파블로브나의 응접실에서 그는 자신의 역할을 적시 이해했다. 그래서 그가 지닌 흥미를 안나 파블로브나가 이용하도록 내버려 두고 인물 하나하나를 유심히 관찰하면서 그들과 친분을 쌓는 것의 이점과 가능성을 제고했다. 그는 자신에게 지정된 아름다운 엘렌의 옆자리에 앉아 전체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비인은 1년의 눈부신 성공이 받쳐주지 않으면 안건으로 상정된 조약의 근거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그것들을 확보할 수단이 있을지도 의심합니다. 이것이 비인 내각의 솔직한 입장입니다. 덴마크 대리공사가 말했다. 그 의심에 어색한 기분이 드네요. 심오한 지성이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비인 내각과 오스트리아 황제를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르테마르가 말했다. 오스트리아 황제는 결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각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친애하는 자작. 안나 파블로브나가 끼어들었다. 위럽, 설명이 있습니다. 그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마치 그 단어야말로 프랑스인과 이야기할 때 스스로에게 허락할 수 있는 특히 섬세한 프랑스어라는 듯 위럽이라고 발음했다. 위럽은 결코 우리의 진정한 동맹자가 되지 않을 거예요. 뒤에 안나 파블로브나는 보리스를 이 상황에 끌어들이기 위해 프로이센 왕의 용기와 의연함으로 화제를 돌렸다. 보리스는 자기 차례를 기다리며 사람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지만 그러면서도 옆자리에 앉은 아름다운 엘렌을 여러 번에 걸쳐 돌아볼 여유를 가졌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잘생긴 젊은 부관과 여러 차례 눈을 맞추었다. 프로이센의 정세를 이야기하던 안나 파블로브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보리스에게 글로가의 여행과 그가 목격한 프로이센 군대의 상태를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보리스는 조금도 서두르지 않고 순수하고 바른 프랑스어로 군대와 궁정에 대한 흥미로운 상세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었다.
그는 말하는 내내 자신이 전하는 사실과 관련하여 본인의 견해를 포명하는 것을 애써 피했다. 한동안 보리스는 모두의 관심을 끌었고 안나 파블로브나는 모든 손님들이 그녀가 내놓은 신상품을 흡족하게 받아들였음을 느꼈다. 보리스의 이야기에 누구보다 많은 관심을 보인 사람은 엘렌이었다. 그녀는 글로가의 여행의 몇 가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여러 번 물었고 프로이센 군대의 상태에 꽤 관심이 높은 것처럼 보였다. 보리스가 이야기를 마치자 그녀는 늘 짓는 미소와 함께 그에게 말했다. 나를 만나러 꼭 와줘야 해요. 보리스는 알 수 없는 어떤 사정으로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투로 그녀는 말했다. 화요일 8시에서 9시 사이에요. 당신이 와준다면 무척 기쁠 거예요. 보리스는 그녀의 바람대로 하겠다고 약속하며 그녀와 대화를 나누려 했다. 그때 안나 파블로브나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아주머니를 핑계로 그를 불러냈다. 당신은 그녀의 남편을 아나요? 안나 파블로브나가 눈을 감은 채 슬픈 몸짓으로 엘렌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 정말 불행하고도 매력적인 여인이에요. 그녀 앞에서는 절대로 남편에 대해 말하지 말아요. 제발 말하지 말아요. 그녀에게는 너무나 힘겨운 일이에요. 7. 보리스와 안나 파블로브나가 전체 모임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폴리트 공작이 대화를 주도하고 있었다. 그가 안락의자에서 몸을 쑥 내밀며 말했다. 프로이센 왕. 그는 이 말을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모두가 그에게 고개를 돌렸다. 프로이센 왕? 이폴리트는 이렇게 묻고 또 웃음을 터뜨리더니 다시 침착하고 진지한 모습으로 안락의자에 깊숙이 앉았다. 안나 파블로브나는 잠시 그의 말을 기다렸다. 그러나 이폴리트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은 듯한 태도를 보이자 그녀는 무신론자인 보나파르트가 어떻게 포츠담에서 프리드리히 대왕의 장금을 탈취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것이 프리드리히 대왕의 장금이에요. 그녀가 말을 시작했지만 이폴리트가 그녀를 가로막았다. 프로이센 왕이 그러고는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보자마자 다시 용서를 구하며 입을 다물었다. 안나 파블로브나는 인상을 썼다. 이폴리트의 친구인 모르테마르가 그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 프로이센 왕이 어쨌다는 건가? 이폴리트는 자신의 웃음이 부끄러운 듯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하고 싶던 말은 그는 비인에스터른 그리고 저녁 내내 꺼내려던 농담을 되풀이하기로 마음먹었다. 난 그저 우리가 프로이센 왕을 위해 부질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네. 보리스가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 그의 미소는 조롱으로도 혹은 농담에 대한 인정으로도 비칠 수 있었다. 모든 이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의 말장난은 별로 좋지 않군요. 매우 기발하긴 하지만 옳지 않아요. 쪼글쪼글한 손가락으로 위협하며 안나 파블로브나가 말했다. 우리는 프로이센 왕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귀한 원칙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오, 이폴리트 공작은 정말 나쁜 사람이군요. 그녀가 말했다. 대화는 주로 정치 얘기가 오가며 저녁 내내 그치지 않았다. 야외가 끝날 무렵 군주가 하사하는 포상이 화제에 오르자 대화는 특히 활기를 띠었다. 작년만 해도 NN이 초상화가 붙은 담뱃값을 받았어요. 심오한 지성이 말했다. 그런데 왜 SS는 같은 상을 받지 못할까요? 죄송합니다만 황제의 초상이 붙은 담뱃값은 포상이지 공로상이 아니에요. 차라리 선물이라고 할까요? 외교관이 말했다. 전례가 있잖아요. 슈바르첸베르그를 보세요. 그럴 리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반박했다. 내기를 하지요. 대수장이라면 또 다른 문제이지만 모두들 떠나려고 일어섰을 때 야외 내내 거의 말이 없던 엘렌이 다시 보리스에게 부탁의 말을 하며 화요일에 자기 집에 오라는 다정하고 의미심장한 명령을 내렸다. 나한테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그녀가 안나 파블로브나를 돌아보며 쌩긋 웃는 얼굴로 말했다. 그러자 안나 파블로브나는 자신의 고위층 후원자를 언급할 때 짓는 우수에 찬 미소로 엘렌의 바람을 거들어 주었다. 이날 저녁 보리스가 프로이센 군대에 대한 어떤 말에서 엘렌은 문득 그를 만나야 할 이유를 발견한 것 같았다. 마치 그가 화요일에 오면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약속하는 듯 했다. 화요일 저녁에 엘렌의 눈부신 살롱을 찾은 보리스는 자신의 방문 이유에 대한 분명한 해명을 듣지 못했다. 다른 손님들이 있었고 백작 부인은 그와 그의 말을 나누지 않았다.
그가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손에 입을 맞출 때에야 그녀는 미소를 띠지 않은 야릇한 얼굴로 뜻밖의 말을 속삭였다. 내일 만찬에 와요. 저녁에요. 반드시 와야 해요. 꼭요. 베테르부르크에 체류하는 동안 보리스는 베조바 백작 부인의 집에서 가까운 사람이 되었다. 8. 전쟁이 격렬해지고 그 무대가 러시아 국경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도처에서 인류의 적 보나파르트에 대한 저주가 들렸다. 마을들마다 민병과 신병이 모집되었고 전쟁의 무대에서 언제나 그렇듯 다양하게 해석되는 모순된 소식들이 계속 당도했다. 볼콘스키 노 공작과 안드레이 공작과 마리아 공작 영예의 삶은 1805년 이래 많은 면에서 달라졌다. 1806년 노 공작은 당시 러시아 전역에 걸쳐 임명된 민병대 사령관 8명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아들이 전사한 것으로 여겼던 시기에 유난히 현저해진 노시함에도 불구하고 노 공작은 군주가 직접 명한 직무를 거부할 권리가 자신에게는 없다고 생각했다. 새롭게 주어진 이 직무는 그를 자극하고 강인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새 현을 끊임없이 돌아다녔다. 고지식할 만큼 임무에 충실했고 부하들에게 가혹할 정도로 엄격했으며 지극히 세세한 것까지 직접 챙겼다. 덕분에 마리아 공작 영예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에게서 수학 수업을 받지 않았고 다만 아버지가 집에 있을 때는 아침마다 유모와 함께 꼬마 공작 니콜라이,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그렇게 불렀답니다. 꼬마 공작 니콜라이를 데리고 아버지의 서재에 들렀다. 젖먹이 공작 니콜라이는 유모와 보모 사베시나와 함께 고인이 된 공작 부인의 거처에서 지냈는데 마리아 공작 영예는 힘닿는 한 어린 조카의 어머니를 대신하기 위해 아기방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냈다. 마드모아젤 부리엔도 아이를 열렬히 사랑하는 것 같아서 마리아 공작 영예는 종종 자신의 마음을 누르며 어린 천사, 마리아 공작 영예가 조카를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어린 천사를 돌보고 그와 놀아주는 즐거움을 친구에게 양보했다. 리시의 고려의 교회 제당 곁에는 작은 공작 부인의 무덤이 안치된 작은 예배당이 있었고 예배당 안에는 이탈리아에서 실어온 날개를 펼치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천사 모양의 대리석 기념비가 있었다. 천사의 윗입술이 방금이라도 마치 웃을 것처럼 살짝 들려 있었다. 어느 날 안드레이 공작과 마리아 공작 영예는 예배당에서 나오다가 이상하게 그 천사의 얼굴이 고인의 얼굴을 떠올리게 한다고 서로에게 털어놓았다. 그러나 안드레이 공작이 누이에게 말하지 않은 더 이상한 점은 그가 죽은 아내의 얼굴에서 읽었던 그 온순한 비난의 말을 예술가가 천사의 얼굴에 우연히 부여한 표정에서도 똑같이 읽었다는 것이다. 아, 당신들은 어째서 나에게 이런 짓을 한 건가요? 안드레이 공작이 돌아오고 얼마 되지 않아 노 공작은 아들을 분가시키며 시리의 고리에서 40베르스트 떨어진 보구차로브라는 큰 영지를 주었다. 리시의 고리에 힘든 기억이 얽혀 있는 데다 자신이 아버지의 성격을 늘 침착하게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또 혼자 있는 것이 필요하기도 해서 안드레이 공작은 보구차보르에 집을 짓고 거기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아우스트리츠 전투 이후 안드레이 공작은 다시는 군대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전쟁이 시작되어 모든 사람이 군복무를 해야 하자 그는 실질적인 군복무를 피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지휘 아래 민병을 모집하는 임무를 맡았다. 1805년 원정 이후에 노 공작은 아들과 역할을 서로 바꾼 것 같았다. 활동에 고무된 노 공작은 이번 원정에서 온갖 좋은 면들을 기대했다. 반면 안드레이 공작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마음속 깊이 그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나쁜 면만 보고 있었다. 1807년 2월 26일 노 공작은 광구를 둘러보러 떠났다. 안드레이 공작은 아버지가 집을 비울 때면 대개 그랬듯이 리시의 고리에 머물렀다. 어린 리콜루시카는 벌써 사흘째 몸이 좋지 않았다. 노 공작을 태우고 간 마부가 도시에서 돌아오는 길에 안드레이 공작 앞으로 서류와 편지를 가져왔다. 서재에서 젊은 공작을 찾지 못한 시종은 편지들을 들고 마리아 공작 영예의 거처로 갔다. 하지만 그곳에도 공작은 없었다. 시종은 공작이 아이방에 갔다는 말을 들었다. 가보세요, 공장님. 페트루샤가 서류를 들고 왔어요. 보모를 보조하는 하녀들 중 하나가 안드레이 공작에게 말했다. 그는 유아용 의자에 앉아 얼굴을 찡그리며 떨리는 손으로 작은 유리병에 든 약을
물이 반쯤 채워진 유리잔에 똑똑 떨어뜨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그가 화난 목소리로 말하고는 손을 부주의하게 뜨는 바람에 유리잔에 약을 몇 방울 더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는 유리잔의 약을 바닥에 쏟아버리고 다시 물을 부탁했다. 하녀가 물을 건넸다. 방에는 아이 침대 하나, 괴짝 둘, 안락의자 둘, 탁자와 아이용 작은 탁자가 하나씩, 그리고 안드레의 공작이 앉은 유아용 의자 하나가 있었다. 창문에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고 탁자 위에는 불빛이 침대에 들지 않도록 악보집으로 가려놓은 양초 한 자루가 타고 있었다. 오빠, 침대 곁에 쓴 마리아 공작 영애가 안드레의 공작을 돌아보며 말했다. 기다리는 편이 좋겠어. 나중에. 아, 제발 좀. 넌 계속 바보 같은 소리만 하는구나. 계속 기다려왔잖아. 이게 기다린 결과야. 안드레의 공작은 누이의 마음을 상하게 하려는지 화난 목소리로 나직이 말했다. 오빠 정말이야. 깨우지 않는 게 좋아. 잠들었어. 공작 영애가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안드레의 공작이 의자에서 일어나 유리잔을 들고 발끝으로 침대에 다가갔다. 정말 아이를 깨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 그는 머뭇거리며 물었다. 마음대로 해. 정말이지. 내 생각에는. 하지만 오빠 마음대로 해. 자기 의견에 이긴 것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 듯 마리아 공작 영애가 말했다. 그러고는 오빠에게 조그만 목소리로 그를 부르는 하녀를 가리켰다. 열이 펄펄 끓는 아이를 돌보느라 두 사람이 잠을 이루지 못한 지 이틀째 밤이었다. 주치의를 믿지 못해 도시에서 의사를 불러오게 한 뒤 그들은 꼬박 이틀 밤낮 동안 이 방법 저 방법을 써보는 중이었다. 잠을 못 자서 지치고 불안해진 그들은 자신의 슬픔을 상대방 탓으로 돌리며 서로 비난하고 다투었다. 베트루시아가 아버님이 보내신 서류를 가져왔어요. 하녀가 조그맣게 속삭였다. 안드레의 공작은 밖으로 나갔다. 뭐? 거기 뭐야? 그는 퉁명스럽게 중얼거렸고 아버지의 구두지시를 다 전해들은 뒤 건네받은 아버지의 봉투들과 편지를 쥐고 아이 방으로 돌아왔다. 어때? 안드레의 공작이 물었다. 여전히 똑같아. 제발 좀 기다려. 카를 이바니치가 잠이 가장 좋은 약이라고 늘 말했잖아. 마리아 공작령에는 한숨을 쉬며 속삭였다. 안드레의 공작은 아이에게 다가가 이마를 만져보았다. 열이 펄펄 끓었다. 당신이 칼을 이바니치하고 같이 꺼져버려. 그는 물약을 몇 방울 떨어뜨린 유리잔을 들고 다시 다가섰다. 앙드레, 그러면 안 돼. 마리아 공작 영애가 말했다. 하지만 그는 사납고도 고통스럽게 그녀를 향해 얼굴을 찌푸리고는 유리잔을 들고 아이에게로 몸을 숙였다. 하지만 나는 이러기를 원해. 그가 말했다. 자, 부탁할게. 약을 먹여. 마리아 공작 영애는 어깨를 으쓱했지만 고분고분 유리잔을 받아들고 보모를 가까이 불러 아이에게 약을 먹였다. 아이가 고함을 지르고 쌕쌕거렸다. 안드레의 공작은 얼굴을 찡그린 채 머리를 움켜쥐고 방에서 나가 옆방 소파에 주저앉았다. 편지는 계속 그의 손에 들려 있었다. 그는 기계적으로 편지를 펼치고 읽기 시작했다. 노 공작은 파란 종이에 큼직하고 길쭉한 특유의 필체로 곳곳에 야글을 사용하며 다음과 같이 썼다. 지금 특사를 통해 매우 기쁜 소식을 받았다. 거짓말이 아니라면 베니시엔이 프로이센의 아일라우 부근에서 부오나파르트에게 그야말로 완전한 승리를 거둔 모양이다. 베테르부르크에서는 다들 환호하고 군에 보내는 포상이 끝이 없구나. 독일인이긴 하지만 축하하련다. 코르체보의 책임자인 한드리코프라는 작자는 뭘 하는 건지 납득할 수가 없구나. 지금까지도 보충 인원과 식량을 보내지 않았어. 당장 그곳으로 말을 몰고 가서 일주일 안에 모든 일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내가 그의 목을 치겠다고 전해라. 브로이시엔령 아일라우 전투에 대해서는 페텐카 한 데서도 편지를 받았다. 참전했더구나. 다 사실이란다. 참견해서는 안 될 인간들이 참견하지 않으니 독일인도 부오나파르트를 무찌르는구나. 듣자하니 그놈은 크게 낙담해서 달아가는 중이란다. 너는 지체하지 말고 코르체브로 달려가 임무를 수행해라. 안드레의 공작은 한숨을 쉬고 다른 봉투를 뜯었다. 편지지 2장을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채운 빌리빈의 편지였다. 그는 그것을 읽지도 않은 채 적고 코르체브로 달려가 임무를 수행해라 라는 말로 끝나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쭉 읽었다. 안 됩니다. 용서하십시오. 아이가 나을 때까지는 못 갑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는 문으로 다가가 아이 방을 엿보았다. 마리아 공작 영애가 침대 옆에 서서 조용히 아이를 어르고 있었다.
그래, 아버지가 쓰신 내용 가운데 무언가 불쾌한 것이 또 있었는데? 안드레이 공장은 아버지의 편지 내용을 떠올렸다. 그래, 아군은 내가 복무하지 않는 바로 이런 때 보나파르트에게 승리를 거두었군. 그래, 다 날 조롱하는구나. 뭐 좋을 대로. 그러고는 프랑스어로 된 빌리빈의 편지를 절반도 이해하지 못한 채 읽었다. 그는 그저 자신이 지나치게 오랫동안 고뇌하고 있던 한 가지 상념을 잠시만이라도 멈추기 위해 그 편지를 읽었다. 9. 빌리빈은 지금 외교관 자격으로 군사령부에 소속되어 있었다. 프랑스식 말장난과 표현을 구사해가며 프랑스어로 쓴 편지였지만 그는 자기 비판과 자기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는 러시아인 특유의 대담함으로 원정 전반에 대해 기술하고 있었다. 빌리빈은 자신의 외교적 겸손함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군에서 벌어지는 일을 지켜보며 마음속에 쌓이는 온갖 우라를 토로할 믿을 만한 상대로 안드레이 공작이 있어 행복하다고 썼다. 그 편지는 오래전에 프로이센령 아일라우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쓴 것이었다. 당신도 알겠지만 친애하는 공작, 빌리빈은 썼다. 아군이 아우스트리츠에서 혁혁한 성과를 거둔 이후 난 더 이상 군사령부를 못 본 척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난 확실히 전쟁의 맛에 빠져들었고 그것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석 달 동안 본 것은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해 볼까요? 당신도 잘 아는 인류의 적이 프로이센인들을 공격합니다. 프로이센인들은 3년 동안 우리를 3번밖에 속이지 않은 성실한 동맹자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옹호합니다. 그러나 인류의 적은 우리의 미사여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프로이센인들에게는 방금 시작한 사열식을 끝낼 틈도 주지 않고 저들 특유의 거칠고 야만적인 방식으로 덮쳐서 산산이 격파하고 포츠담 궁을 거처로 정합니다. 프로이센 왕이 보나파르트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황제 폐하가 가장 흡족해하는 방식으로 나의 궁전에서 영접받기를 간절히 바라기에 특별히 신경 써서 상황이 허락하는 모든 분부를 내려두었습니다. 내가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프로이센 장군들은 프랑스인들 앞에서 정중함을 과시하며 그들의 요구에 적극 투항합니다. 1만 명의 부하를 거느린 글로가우 수비대 지휘관은 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프로이센 왕에게 묻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는 전투적인 태도로 그들에게 급만 주려 했는데 결국 자국의 국경선에서 전쟁에 말려든 겁니다. 그것도 프로이센 왕을 위해 그리고 그와 함께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풍부한데 다만 하나가 부족합니다. 바로 총사령관입니다. 총사령관이 그렇게 젊지 않았다면 아우스트리츠의 성공도 좀 더 확실했을 것이라고 판단되었기에 80대 장군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그리하여 프로조롭스키와 카멘스키 중에서 후자가 뽑힌 겁니다. 장군은 스보로프식으로 키비카를 타고 오고 사람들은 환희에 휩싸여 기쁨에 겨운 함성으로 그를 맞이합니다. 나흘째 되는 날 페테르부르크에서 첫 번째 특사가 도착합니다. 모든 것을 순수하기를 좋아하는 원수의 집무실에서 여행 가방들이 운반됩니다. 편지 정리하는 일을 돕고 우리에게 배정된 것을 가져가라며 집무실에서 날 부릅니다. 일을 맡긴 원수는 우리를 바라보며 본인 앞으로 온 봉투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찾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수는 흥분한 나머지 직접 일에 매달리더니 폐하께서 T, 백작, V, 공작, 그 밖의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신 편지를 발견합니다. 그는 맹렬한 분노에 휩싸여 발끈 성을 냅니다. 그러더니 편지들을 집어 봉인을 뜯고는 다른 사람들 앞으로 온 편지를 읽습니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다니. 이 자들은 날 믿지 않아. 날 감시하라는 지시군. 좋아. 어디 한번 해보라지. 그리고 베니셴 백작 앞으로 그 유명한 명령을 써내려갑니다. 나는 부상을 당해 말을 탈 수 없고 따라서 군대를 지휘할 수도 없소. 그대는 그대의 격파된 코르 다르메를 이끌고 풀투스크로 왔구려. 하지만 지금 이곳은 무방비 상태인데다 장작도 없고 말먹이도 없으므로 원조가 필요하오. 어제 그대가 직접 북스게브된 백작에게 말한 이상 우리의 국경선으로 퇴각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소. 그 일은 오늘 실행되어야 하오. 총사령관은 황제에게도 편지를 씁니다. 줄곧 말을 타고 다니라 안장에 서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예전에 붕대를 감은 곳에 더해진 상처로 저는 말을 탈 수도 이런 대규모 군대를 지휘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열상 제 바로 아래의 장군인
북서 개부된 백작에게 지휘권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당직 장교들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보내어 식량이 부족해지면 프로이센 내부로 더 깊숙이 퇴각하도록 조언해 두었습니다. 식량은 이제 하루치밖에 남지 않았고 두 대대장 오스테르만과 세드모레츠키가 보고했듯이 다른 연대에는 아예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농부들이 식량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저도 완키될 때까지는 오스트롤렌카의 병원에 남겠습니다. 그 날짜를 공손히 아래오며 만일 군이 현재의 야영지에서 보름만 더 머물면 봄에는 건강한 병사가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하는 바입니다. 이 노인을 시골로 내려가게 해주십시오. 저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운명의 선택이 되었지만 그것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너무도 치욕스러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저는 이곳 병원에서 폐하의 자비로우신 허락을 기다리겠습니다. 군대의 지휘관이 아닌 서기의 역할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제가 군대를 떠난다 해도 장님 한 사람이 군대를 떠날 때만큼이나 뒷공로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러시아에 수천 명이나 있으니 말입니다. 원수는 군주에게 노하며 우리 모두를 벌합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희극의 제1막입니다. 물론 그 이후 흥미는 점점 더 커져갑니다. 원수가 떠난 후 우리가 적의 시야에 놓여 있고 교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북서 게브덴이 서열상 총사령관이었지만 베니센 장군의 견해는 전혀 달랐습니다. 더욱이 적의 시야에 놓인 게 그와 그의 부대인 터라 그는 전투할 기회를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전투를 개시합니다. 이것이 풀투스크 전투입니다. 이것은 대승리로 간주되지만 나의 견해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모든 문관들에게는 전투의 승패에 대한 문제를 판가름하는 매우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전투 퇴각한 자는 전투에 패한 자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점에 비추어 판단하자면 우리는 풀투스크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한마디로 전투 후에 퇴각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베테르부르크로 특사와 함께 성전보를 보냅니다. 또한 베니센 장군은 베테르부르크로부터 승리에 대한 포상으로 총사령관의 칭호를 받고자 희망하며 북스게브덴 장군에게 군 지휘권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 지휘관 공백기에 우리는 실로 독창적이고 흥미진진한 일련의 책략을 세웁니다. 우리 계획은 응당적을 피하거나 공격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단지 서열상 우리 지휘관이 되어야 할 북스게브덴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어찌나 열렬히 갈구하는지 얕은 여울 하나 없는 강을 건널 때조차 현재는 보나파르트가 아니라 북스게브덴을 떼어놓겠다는 일념으로 다리를 불태울 정도입니다. 우리를 그에게서 구해준 그 뛰어난 책략들 가운데 하나로 인해 북스게브덴 장군은 하마터면 우시한 적의 공격을 받아 포로가 될 뻔했습니다. 북스게브덴은 우리를 추적하고 우리는 달아납니다. 그가 강을 건너 우리 쪽에 닿는 즉시 우리는 다시 반대편으로 건넙니다. 마침내 우리의 적 북스게브덴이 우리를 따라잡아 공격합니다. 타협이 벌어집니다. 두 장군 모두 화를 냅니다. 상황은 거의 두 총사령관의 결투로 치닫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일촉즉발의 순간에 베테르부르크로 풀투스크전 성전보를 전하러 간 특사가 총사령관 임명 소식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제1의 적인 북스게브덴이 패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제2의 적인 보나파르트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 앞에 제3의 적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크다란 함성으로 빵, 소고기, 건빵, 건초, 귀리, 그 비슷한 것들을 요구하는 정교도 병사들 말입니다. 상점은 텅 비고 도로는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정교도 병사들은 약탈을 시작합니다. 지난번 원정을 생각하면 당신은 이 약탈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겁니다. 군대의 절반이 제멋대로 패거리를 이루어 지역을 돌아다니며 모든 것을 검과 불길에 희생시킵니다. 주민들은 완전히 몰락하고 병원은 환자들로 가득 차고 도처의 기아로 허덕입니다. 심지어 약탈병이 군 사령부마저 두 번이나 덮치는 바람에 총사령관은 그들을 소탕하기 위해 일개 소대를 소집해야 했습니다. 나는 이 습격에서 빈 여행 가방 하나와 할라트를 뺏겼습니다. 폐하께서는 모든 사당장에게 약탈병을 총살할 권한을 주려 하십니다. 그러나 난 이로 인해 부대의 절반이 나머지 절반을 총살하게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처음에 안드레이 공장은 그저 눈으로만 읽었다. 그러나 어느새 그가 읽은 내용이 필리핀의 말을 어느 정도로 믿어야 할지 알고 있었음에도 점점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그는 이 부분까지 읽고는 편지를 구겨서 내던져버렸다. 편지 내용이 그를 화나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과 상관없는 저 먼 곳의 삶이 자신을 흥분시킬 수 있다는 것에 화가 났다. 그는 눈을 감고 읽은 것에 대한 모든 관심을 몰아내리는 듯 손으로 이마를 문지르고는 아이 방에서 일어나는 일에 귀를 기울였다. 문득 문 너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공포가 그를 덮쳤다. 편지를 읽는 동안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닌지 두려웠다. 그는 발끝으로 살그머니 아이 방으로 다가가 문을 열었다. 방 안에 들어선 순간 그는 보모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무언가 감추는 것을 목격했다. 마리아 공작영애는 침대 곁에 없었다. 오빠! 그에게는 절망적으로 비친 마리아 공작영애의 속삭임이 등 뒤에서 들려왔다. 오랜 불면과 오랜 흥분 뒤에 종종 찾아오는 원인 모를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다. 아이가 죽었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보고 듣는 모든 것이 자신의 두려움을 확인시켜주는 것 같았다. 모든 게 끝났다. 그는 생각했다. 이마에 식은 땀이 돋았다. 그는 텅 빈 침대를 보게 될 것이라고, 보모가 죽은 아이를 감추던 것이라고 확신하며 막는 자시라여 침대로 다가갔다. 그는 커튼을 걷었다. 두려움에 질린 산만한 두 눈동자는 한참 동안 아이를 찾지 못했다. 마침내 그는 아이를 보았다. 뺨이 발그레한 아이는 팔다리를 아무렇게나 뻗고 머리를 베개보다 낮게 떨어뜨린 채 침대에 가로누워 입을 달싹이며 쪽쪽 소리를 내고 숨을 고르게 쉬면서 잠들어 있었다. 안드레 공작은 잃었던 자식을 다시 본 것처럼 기뻐했다. 그는 몸을 숙이고 누이가 가르쳐준 대로 아이에게 열이 있는지 없는지 입술로 시험해 보았다. 부드러운 이마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손으로 머리도 만져보았다. 머리카락도 축축했다. 아이는 땀에 젖어 있었다. 아이는 죽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제 위기가 지나가고 회복된 듯 보였다. 안드레 공작은 이 무기력한 작은 존재를 와락 들어올려 어스러지게 꽉 끌어안고 싶었다. 하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다. 그는 서서 아이의 머리와 작은 손과 이불 위로 윤곽이 드러난 작은 발을 바라보았다. 옆에서 옷자락 스치는 소리가 들리고 침대 휘장 아래로 그림자가 보였다. 그는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고른 숨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였다. 검은 그림자는 소리 없는 발걸음으로 침대로 다가가서 휘장을 들어올렸다가 등 뒤로 내린 마리아 공작 영애였다. 안드레이 공작은 돌아보지 않고도 그녀임을 알고 손을 뻗었다. 그녀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땀이 났구나. 안드레이 공작이 말했다. 그 말을 하려고 오빠를 찾아다녔어. 아이가 잠결에 살짝 움직이더니 빙긋 웃고는 이마를 베개에 비볐다. 안드레이 공작은 누이를 바라보았다. 마리아 공작영의 빛나는 눈동자가 그 안에 고인 행복의 눈물로 인해 휘장 안의 어스름한 빛 속에서 평소보다 더 반짝였다. 마리아 공작영애는 오빠에게 몸을 기울였고 침대의 휘장을 가볍게 잡고는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들은 서로 위협하는 손짓을 하고는 휘장의 어스름한 빛 속에 잠시 더 서 있었다. 그들 셋이서 온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이 세계와 떨어지고 싶지 않은 듯 했다. 안드레 공작이 모슬린 휘장에 머리를 흔들어뜨리며 먼저 침대 곁을 떠났다. 그래, 이제 나에게 남은 건 이것 하나뿐이야. 그는 탄식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